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 강의 노트는 민법 총칙부터요 특별법까지 전부가 다 강의 필기가 다 이미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강의 노트를 만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작이 다 돼 있어 가지고요 아마 한 2시간 정도 끝나면 강의 노트가 새롭게 나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한테 한 권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강의 노트는 이미 필기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필기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강의 노트를 보면서 칠판에 쓰는 거 있죠. 이것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는 요령은 여기 이제 강의 노트를 쭉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박스로 해가지고 뭐라 써놨죠. 이것은 뭐냐면 이 지금 그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림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아마 제가 강의하는 내용하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 노트는 약 한 28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용 기본서 있잖아요. 그 기본서의 어느 기본서보다도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문하고 그 다음에 이론하고 판례가 전부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강의 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레 돼가지고 이 노트만 봐도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총칙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강의 안 되어 있죠? 강의 안을 잠깐 보시면 그 민법 총칙 강의 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페이지 한번 봐보면 거기 법률 관계라고 해서 법률 관계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그 박스로 되어 있죠. 그 박스 안에 보면 뭐가 되냐? 문제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제가 이제 공부 방법은 잘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다 얘기하니까 저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부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론만 공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론하고 여기 보면 문제하고를 같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론과 문제를. 그래서 이 이론과 문제가 같이 연결이 돼야지 우리가 이제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이론을 11월부터 만약에 내년요 6월 말까지요 이론만 공부하면 8개월이잖아요. 8개월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려고 하면 이론하고 문제풀이의 접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론을 공부를 하잖아요. 이론을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을 문제를 풀어봐야지 이 배웠던 이론을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봐야지 뭐가 되냐? 이론을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하고 이론은 어떻게 하냐? 항상 같이 풀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강의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학원의 커리큘럼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이제 11월부터 일단 내년 8월까지요. 8월 말까지 지금 11월부터 8월 말까지 민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은 일단 어떻게 하면 오전반 수요일 날이요. 수요일 날 오전반 있죠. 수요일 날 오전반하고 여기 야간반 있잖아요. 야간반은 정규 강의로 가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민법 총칙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민법 총칙.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는 수요일 날을 강의하지 않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오전 강의 끝나고 식사하고 오후에 한 2시간 정도 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채권법을 강의할 거예요. 채권법. 이 채권법도 여러분 기출지문집인데요. 이 기출지문은 12에서부터요. 여기 26회 올해까지죠. 올해 시험 범위까지 나와 있는 기출지문집을요. 지금 거의 다 이제 정리는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조문 책의 순서대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기출지문집을 가지고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출지문집, 올해 같은 26개 시험 같은 경우는 이 기출문제 지문집만 보면은 몇 점 나오냐? 적어도 97.5는 나오죠. 아무리 안 돼도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지문에서 기문만 보면 무조건 가서 합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채권법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요. 무리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서서 해가지고 채권법, 그 다음에 물권법, 민법 총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완전히 끝낼 거예요. 그럼 기출문제 지문집을 강의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뭐를 할 수 있냐면 집에서 나중에 진도별로 이걸 2번, 3번 보다 보면 당연히요 문제풀이가 쉽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기출문제인데 12에서부터 26회 그러면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한 600에서 700문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합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오늘 이제 오후에 강의 노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강의 노트는 이것은 뭐냐면 4개월 강의를 한 것을 강의 노트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30강, 보통 이제 민법 같은 건 30강 정도로 강의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몇 강이 되면 약 60강 정도 되는 강의거든요. 그 강의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여기는 그냥 이론하고, 그 다음에 조문하고, 판례가 완전히 집대성된 것이에요. 이것은 강의 노트가. 그래서 페이지 수는 약 한 3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 강의 노트를 가지고 토요일 있죠? 토요일 오후 3시부터, 그래서 이번 주부터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 3시부터요. 토요일이 이러면 공시법이 1시에 끝날지 2시에 끝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1시에 끝난다 그러면 1시간 있다가 식사하고 2시부터 강의를 하고요. 만약에 2시에 끝난다 그럼 아무튼 식사하고 1시간 있다 무조건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요, 무슨 법부터 시작하냐? 이것은 물권법부터 시작할 거예요. 물권법. 그래서 2차를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 토요일 날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물권하고 채권을 따로 들어야지 나중에 공시법을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노트만 가지고 이것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노트가 약 한 30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요. 이론하고 조문하고 판례가 완벽하게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7월달, 8월달에 문제풀이를 하잖아요. 그 문제풀이 할 때는 이 강의 노트 하나만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도 기본서를 전혀 보지 않아도 돼요. 그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는 강의 노트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풀이 강의나 판례 강의나 조문 강의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요, 지금 이제 이번 달에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면 수요일은 정규 강의니까 민법 총칙하고 그 다음에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 이런 순서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요일 날 여러분요, 수요일 날 오후 여기서 수요일은 2시에 끝나면은요, 이번 주는 안 해요. 알죠? 설명회 있어가지고 3시부터 5시까지요. 2시간씩을 정해서 문제풀이 하기 때문에요. 채권법 이론을 설명을 하고 그에 관한 지문을 계속해서 풀이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부 학생은 외부 학생들은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것은 우리 학생들만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기출지문집을 딱 풀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3, 4월 정도가 딱 되면은 웬만한 모의고사는 전부가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민법을 일단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학개론하고 공법하고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민법이거든요. 민법이 전체 공부 양의 딱 반이에요. 이 나머지 과목 전부 다, 5과목 전부 다 하고 민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이요. 그러니까 이 민법을 가지고 1년 내내 허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것을 적어도 4월 달 안에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특히 여기 할 때 강의를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겠지? 이건 뭐냐면 문제풀이를 하기 때문에요. 문제를 그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강의는 일단 이론 강의 조금 해놓지만 나머지요, 채권법 정도는 외부 수강생들도 듣게끔 카페에 올릴 예정이에요. 근데 채권법 이후부터는 카페라든가 모든 거 있어요. 우리 수강생들만 듣도록. 그 다음에 외부에서 만약에 동영상 듣는 학생들 있죠? 그 동영상 듣는 학생들만 듣도록 그렇게 하는 예정이에요. 알겠죠? 여기서는 워낙에 이제 합격하고 직결되고요. 합격률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학원 수강생이 듣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강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강의 노트 강의는 민법의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추상적인 언어로 돼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봐봐요. 건물이 지금 이 아파트가 어떻게 생길 것인가?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도면을 보면은 아파트가 대강 어떻게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현상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물권법이라는 것을 강의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강의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림이 보이는 것이죠.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걸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물권법은 강의 노트를 가져가는데, 여러분 지금 11월 강의 노트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11월하고 그다음에 12월에 수강하는, 11월하고 12월에 수강하는, 아니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따로 이제 듣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수강생한테는 그냥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12월부터는 페이지가 300페이지가 돼요. 그래서 제본값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12월부터는 만 원 정도 원래 1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10,000원 정도 받고 판매를 할 예정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외부 수강생들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단기간 안에 우리가 이제 민법이라는 체계를 잡으려면 이 강의를 드려야 되겠죠. 단기간 안에. 왜냐하면 그림을 보고 지금 여기 딱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 지금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림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민법을 보면 쉽게 금방 이해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특히 이제 재수하는 학생들, 한 번씩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 이 강의를 들어야지 뭐가 되냐? 문제를 빨리 풀어야죠.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가장 큰 단점이고 장점이 뭐냐면 장점은 제 강의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공부를 했으니까. 단점은 뭐냐면 공부를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시간을 너무 딜레이해. 1월달이나 3월달이나 5월달에 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공부가 이미 늦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국가고시 시험에서요. 재수생하고 우리가 처음으로 듣는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항상 한 번도 공부하신 분들이 공부는 편하게 하죠. 그런데 그냥 편하게만 공부하니까 나중에 실력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공부했던 분들은 공부하려면 반드시 뭐를 처음부터 해야 되냐? 문제풀이를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문제풀이 하기는 약간 무리인데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는 학생도 충분히 다 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런데 특히 공부를 한번 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짧은 시간 안에 11월, 12월, 1월 정도 되면 끝날 거예요. 그럼 그 정도에 끝나면은 다른 학원 1년 다닌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농담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 강의 노트는 처음 강의를 들으신 분, 특히 처음 이렇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딱 듣고 나서 나중에 강의 노트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집중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 노트를 듣고 강의를 하다 보면 민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 아파트가 생기는데 그럼 어떤 아파트인지 모르지만 도면을 딱 보면 어떤 종류의 아파트가 세워질 것인지 알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3단 그래서 11월, 12월 안에요. 11월하고 12월 안에 일단 민법 총칙하고 그다음에 채권법하고 물권법이 한 번 이상 돌아가도록. 그래서 시스템을 하니까요. 물권하고 채권하고 돌아가니까 한 번 이상씩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늘 이 1월 11월하고 12월은 2개월에 맞춰가지고 민법 전체를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풀이니까요. 좀 설명을 하고 지문 하나하나 따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강의 노트를 가지고 되도록이면 약간 스피디하게 나가면서 체계를 세워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녹화가 돼 있으면 집에서 또 그 녹화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광고 나갔던 건 이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서 아직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다른 강의 정규 강의 끊어서 듣지 않더라도 수요일 같은데 문제풀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와가지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돈 학원 수강하라는 말이 아니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는 잠깐 2시간 와가지고 듣고 감을 익히는 것이 한번 공부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요. 지금 이제 보면 그 강의 노트는요, 2페이지를 펴셔요. 2페이지 보면 그림을 제가요, 강의하는 그대로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먼저 무조건 강의만 들으시면 돼요. 여기 한번 보셔요. 우리가 이제 민법이라고 해서 전부 다 설명을 하는데요.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매도인이라는 것은 집을 파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집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면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에 사라고 뭐라 하냐? 청약을 하죠. 이 청약을 뭐라고 하냐?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을이 한 사람이 1억 원에 사겠다고 승낙을 하죠. 이 승낙을 뭐라고 하냐면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의사표시를 뭐라고 하냐?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개념 법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개념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의사표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만 알면은 우리가 민법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법을 공부하는 데는 어느 정도 깊이로 그러면 알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죠. 이 깊이를 알 때는 우리가 청약이라는 것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법률 용어 사전대로 다 하나하나 알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의사표시한 것을 법률 용어 사전대로 알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뭐예요? 이게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예요? 분필이죠. 그럼 분필이 뭐 하는 거예요? 분필이 뭐예요? 칠판에다 쓰는 거? 그러면 칠판은 뭐예요? 칠판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칠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칠판이 뭔지 모르는 것은 아닌데 딱히 칠판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칠판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누가 얘기하면 다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하죠. 그럼 우리가 법률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칠판? 뭐라고 내가 딱 이야기하지 못하겠는데, 그건 그렇다,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청약이라는 것이고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고 법률사실이라고 하는 것인데, 법률사실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너무 법률 용어 사전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법률사실, 그건 그런 것이지,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뭐라냐? 법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게 되면 법률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법률사실은 대강 그런 뜻인데, 대강에서 법률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얘기한다. 나도 모르게 이것을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를 할 때 너무 용어사전처럼 법률사실이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보면 학원 같은 데서 보면 11월, 12월 달에 보면 용어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것은 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렇게 강의를 해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사전을 알아가지고, 용어를 알아가지고 법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법은 민법 총칙에서부터 물권법, 채권법, 특별법까지 전부 일단 알면은 그 틀 안에서 법률 용어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판이라는 게 뭐냐? 정확하게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칠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법학 공부를 공부하는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이 용어는 반드시 의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외에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내가 방금 얘기했죠. 분필, 그건 그거지. 책상, 책상이란 것은 그거지. 제가 어제 가가지고 이제 학원에서요. 책상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책을 올려놓고 공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 책상에 뭐가 있냐? 물병이 있어, 물병. 그럼 내가 그랬지. 그러면 왜 책상에다 물병을 올려놨냐? 책을 올려놔야지. 그랬더니요. 자기 친구하고 같이 하는데 친구 옆에다가 주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책상이란 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책상이 뭐냐고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래도 우리가 책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듯이 법률 용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청약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이 집을 1억 원에 팔고 싶다, 이 말이고, 승낙은 내가 1억 원에 사고 싶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이 뭐가 되냐? 일치가 되죠. 다른 말로 이것을 합치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약. 이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 이것을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말로 그냥 요건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법률 요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걸 알려고 하지 마.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법률 요건이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셔가지고 내가 강의를 듣고 싶다고 얘기했죠? 그것을 청약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학원에서 오케이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승낙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일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계약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률 요건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원인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원인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죠. 원인이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냐?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효과,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법률 효과는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무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뭐도 있다? 이 사람이 등기를 해주면 을한테 뭐를 받아야 돼요? 대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대금을 줬죠. 대금을 줬으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를 받아와야 돼요? 등기를 받아와야 되겠죠.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구권을 뭐라고 하냐? 일단 여러분요, 이것을 권리라고 얘기를 해요. 청구권. 그래서 권리라고 하는 것은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효력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효력에 따라서 권리를 분류하면은
청구권이다. 그 다음에 지배권이다. 그 다음에 형성권이다. 항변권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런 분류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일단 청구권이라고 하는 말은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여기서 한번 봐봐요. 우리 뭐냐면 갑이 의뢰한 사람한테 매도인이죠. 뭘 한다? 청약을 하죠. 내 집을 1억 원에 사라. 그것을 뭐라 한다? 청약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 집을 1억 원에 사겠다. 그것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게? 법률사실이다. 그러니까 내 집을 사라는 말이나 그 다음에 청약이라고 하는 말이나 의사표시라고 하는 말이나 법률사실이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의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법학을 공부할 때는 같은 용어를 반복적으로 쓰잖아요. 앞에서 갑이 을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 바로 밑에 가가지고는 법률사실로서 이렇게 또 써. 우선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공부를 할 때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서 책을 읽으면 책은 읽고 뭔가 법률 용어를 들은 것은 들었는데 암기가 안 되죠. 알겠죠? 왜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청약이란 말과 의사표시라고 하는 말과 법률사실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청약과 승낙에서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되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법률 요건을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원인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오고 결과를 뭐라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법률 효과에서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동시에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라냐? 의무가 있으면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 이것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대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그러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데요.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해요? 의무를 주장하기를 좋아해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이 집이 지금 1억짜리잖아요. 그러면 의뢰하고 한 사람이 오늘 계약을 했잖아요. 1억이니까 계약을 할 때 얼마에 계약을 했겠죠? 1,000만 원 주고 계약을 했겠죠? 그럼 아직 을은 갑한테 줄 돈이 얼마가 남아있어요? 9천만 원이 남아있죠? 9천만 원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집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 다 모아놓고 아빠는 지금 오늘 계약을 했는데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9천만 원 줄 돈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앞뒤 다 자르고 아빠 오늘 집 샀다고 얘기해? 집 샀다고 얘기하죠? 그것을 뭐라냐? 이 사람은 분명히 아직도 9천만 원 줄 돈이 남아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을 샀다고 얘기를 해. 그것을 우리는 뭐라냐? 그것을 권리와 의무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장하기를 더 좋아한다?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이것을 권리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권리 관계다 이렇게. 이런 권리 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이런 첫 페이지 이런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법률 관계라고 되어 있나요? 기본서. 오늘 기본서 보면 법률 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법률 관계란 말은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법률 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 우리가 그럼 그렇게 암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이 법률 관계란 말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 관계란 말은 이런 말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법률 관계라는 것은 권리 관계이고 권리는 권리와 의무의 줄임말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법률 관계하고 구별이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인간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비교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비교는 법률 관계하고 인간 관계는 뭐다? 정반대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잠깐 보냐면 권리라고 하는 것을 잠깐 이해를 해야 돼. 권리. 이런 권리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여기 보면 권리라는 것을 이해해야 법률 관계하고 권리 의무 관계하고 인간 관계를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의 이익을 법에 의해서 법률상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 이것을 권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권리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 멋대로 주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그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거의 한 2, 3만 개의 법이 있거든요. 그 모든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권리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여러분요, 갑이라는 사람이 의리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죠. 나 오늘 이런 일을 당했다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하죠? 그게 내가 딱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상담하는 게 억울하단 말이죠.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쭉 자기 일을 설명을 해주죠. 뭐라고 설명해 준다? 가가지고 경찰서에 가봐라. 그 다음에 검찰에 한번 가봐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봐라. 변호사한테 가봐라. 내가 아는 법무사한테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뭐가 있다는 거? 이익이 있다 이 말이죠. 뭐를요?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이익이 있다. 그 사람은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 정도의 수준에 있어요. 세상을 바라봤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상담을 했을 때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내가 딱 들어봤을 때 그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 한다? 변호사한테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권리라고 하는 것을 너무 법률적인 용어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힘들죠. 권리는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권리가 아닌 것은요,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 뭐라 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하고 아들이 있는데요. 아빠하고 아들이 오늘 볼링을 치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요, 6시에 만나서 가기로 했는데 아빠가 회사에 이렇게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밤 12시에 들어오면서 볼링을 치러 가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아들은 아빠한테요, 볼링을 치러 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빠가 의무를 불이행했잖아요. 그 불이행을 이유로 아들은 아빠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아니 아빠하고 아들하고요 볼링 치기로 약속했는데 아빠가 약속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아들이 아빠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뭐가 없다? 권리가 없다. 권리가 없는 것을 뭐라 하냐? 그것을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관계와 인간관계는 아주 간단해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해요. 이런 만약에요, 아침에 여러분이 출근하는데 아내가요 남편한테요 아침밥이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아내는 잠을 자고 있고 밥을 안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너는 아내로서 여자로서의 도리를 잘 못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으면 법률관계예요. 없으면 무슨 관계예요?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봐봐, 인간관계란 말하고 법률관계라고 하는 말은 간단한 거예요. 권리와 의무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친구가 나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듣죠. 딱 들었을 때 어떤 감이 딱 오느냐.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럼 딱 우리 뭐라고 하죠? 야, 너 짱구냐? 너 바보냐?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것도 몰라? 그건 너가 그러면 손해지. 이런 말 하죠. 그 사람은 뭐가 없다? 이익이 없다. 다른 말로 뭐가 없다? 권리가 없다 이 말이고. 무슨 말을 딱 들었을 때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억울한 것 같아. 이건 경찰서 가면 될 것 같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 같아. 그 사람은 뭐가 있다? 이익이 있다.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무슨 관계가 아니다? 인간관계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나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법률관계라는 것을 알려면 권리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권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법률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우리는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오늘 첫 시간에요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죠. 이런 보면 보통 이제 11월하고 12월은 공부를 학생들이요 너무 심하게 공부하면 다 도망간다 해서 설렁설렁 가거든요. 이런 그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요 공부를 시작하러 오셨고 어차피 합격을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돈 비싸게 내놓고 11월, 12월이요 적당히 공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선생님들한테요 OX 지문을 지금부터 달라고. 알겠죠? 그래서 내가 문자를 다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11월, 12월 달에부터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해야지 학생들이 긴장하면서 1년을 쭉 가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5월 달 안에 전 과목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지
스트레스 쌓이지 않고 공부하는데 이게 5월달 안까지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그것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요.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다음부터 민법을 정리할 시간도 없고 다른 과목을 정리할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초강의인데 아마 정부에서 처음으로 우리가요 OX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되도록이면 그 OX를 그날 배웠던 것을 그날 좀 풀어보고 암기하고 이렇게 노력하면은 나중에 이거 내공이 쌓이면요 한 4, 5월 달 되면 충분히 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실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 실체가 뭐냐? 그럼 그것은 뭐다? 법률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럼 법률 관계는 뭐다? 권리로부터 나오는 거죠. 권리는 뭐다? 방금 얘기했죠? 뭐에 의해서 주장한다? 법으로 주장한다. 법 그럼 뭐냐?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경찰서, 검찰, 법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권리라고 하고 권리를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하고 법률 관계로 되어 있는 것 우리는 것을 무슨 법이다? 실체법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어디까지가 민법이냐? 여기까지가 민법이에요. 웃기죠? 민법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법은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데까지만 민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사람이요 등기 청구권이 있고 등기를 해줄 의무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민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해요. 그것이 여러분요 토요일날 공시법 선생님 와가지고 강의한단 말이죠. 그 공시법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것을 절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강의 노트에 자세히 나와 있죠?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면 권리가 있죠?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의무의 이행을 하는 것, 강제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보면 맨 밑에 그 박스에 있죠? 2페이지 맨 밑에 강의 노트 박스에 있죠? 그 박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실체법, 그 다음에 맨 끝에 그 당구장 표시에서 절차법 있죠? 실체 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뭐 해준다? 실현시켜준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의뢰하고 하는 사람이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 등기 청구권 가지고 있으면 뭐해? 권리 가지고 있으면 뭐냐고. 그 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내 앞으로 뭐를 가져와야 돼? 등기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 등기를 가져오는 것, 그것을 뭐란다? 권리를 실현시켜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한다? 권리를 실현시켜준다 이 말이죠. 권리를 실현시켜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절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등기의 권리를 실현시켜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 부동산 무슨 법이라고 한다? 등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요. 이 사람은요. 등기를 가져오는 대신에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등기는 가져오고 대금은 지급하지 않아. 그러면 누가 손해가 되죠? 갑이 손해가 되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안 되죠. 민법은 여기까지만 민법이니까 더 이상은 민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민법이 아니고 무슨 법에 의해서? 절차법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갑은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우린 것을 뭐라고 하냐?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하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갑은 을한테 판결문을 받아와가지고 이 사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의무의 이행을 강제시키죠. 만약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어떻게 돼?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이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을의 다른 땅이나 산이나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경매를 시켜가지고 돈을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부동산 등기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 우리 이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절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봐봐.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 민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민법에 의해서 발생한 의무의 이행을 뭐하고 강제하는 것. 우린 것을 뭐라 한다? 절차법이고. 그럼 민법은 뭐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 거기까지만 뭐라고 한다? 우리 민법으로서 뭐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봐요. 우리 여러분요, 방금 내가 권리는 뭐가 권리라고 그랬죠? 권리. 권리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이걸 우리는 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알겠죠? 저기요? 죄송한데 저기 자료 있는데 저쪽에 강의 노트 저기 옆에요. 지금 강의 노트 안 가져오셨죠? 네, 저기 있는데 가져오세요. 자, 그다음에요. 자,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강의 노트는 몇 페이지를 표시하면 강의 노트는요 3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3페이지 한 장을 더 넘겨봐요. 강의 노트 여러분 3페이지 보면 거기 뭐라 나왔죠? 권리와 의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권리와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3페이지요? 되어 있죠? 거기 보면 그 그림을 한번 봐요. 보면 여러분 방봐. 우리가 방금 뭘 봤죠?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법률 관계는 뭐로 되어 있다? 권리 관계로 되어 있죠? 권리 관계는 뭐로 되어 있다? 권리와 뭐가 돼서 의무라고 되어 있죠? 이 권리와 의무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의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의무를 불이행하면 여기서 뭘 한다? 손해를 배상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손해배상 이렇게 이것을 이제 지금 우리가 법률 관계라고 했죠. 법률 관계는 권리죠. 저기 보면 권리죠. 이것은 권리와 의무죠. 그런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의무 불이행이죠. 의무 불이행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이 권리는 어떻게 했냐? 우리 법에서 권리라는 것은 먼저 재산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족권이 있고요. 가족권. 그래서 재산권에는 뭐가 있냐? 물권하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가족권에는 친족권하고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친족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뭐 촌수 따진 거 이런 것들 있죠? 혼인하고 이런 것들을 친족이라고 하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알죠? 그래서 이 가족권에 관한 것은 우리의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죠. 그러니까 재산에 관한 것을 중개하는 거지 신분을 중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재산, 즉 물권하고 채권에 관한 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물권법은 모두 몇 문제가 나오냐? 14문제가 나오고요. 채권법은 몇 문제냐? 10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10문제.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물권과 채권 중에서 공통적 요소, 여기서 공통적인 요소, 공통적 요소만 묶어놓은 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민법 총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민법 총칙이다.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오냐? 10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물권법이라는 것이 있고 채권법이 있단 말이죠. 그럼 민법 총칙이라는 것은 뭐냐? 물권법과 채권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민법 총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아놓은 것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면 그럼 우리가 민법 총칙을 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민법 총칙을 잘 안다. 그 말은 물권법과 채권법을 잘 안다는 말이고 민법 총칙을 모른다는 것은 물권법과 채권법을 모른다는 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민법 총칙을 공부하려면 먼저 물권법하고 채권법을 먼저 공부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물권과 채권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고 책의 순서는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부터 공부를 하냐? 보통 민법 총칙부터 공부를 하니까 물권법과 채권법을 알아야 민법 총칙을 이해를 하는데 물권과 채권을 공부하지 않고 민법 총칙부터 공부를 하니까 민법 총칙이 어렵죠. 그러니까 나중에 물권하고 채권도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서는 문제가 10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10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여기는 14문제, 여기는 10문제. 이 민법 총칙 공부 양이 물권법, 채권법 공부하는 양보다 더 많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물권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먼저. 그런데 물권, 채권, 민법 총칙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민법 총칙부터 공부를 하면 공부가 민법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를 민법 총칙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기초 강의니까 기초 강의는 어떻게 하냐? 민법 총칙, 물권, 채권부터 강의하지만 1월 달부터 공부를 할 강의할 1월 달 다시 강의 들어가죠? 그때는 물권법부터 정규 강의가 들어가요. 대신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 물권법은 언제 한다고 그랬죠? 토요일 오후에 강의하고 그다음에 채권법은 수요일 날 오후에 다시 강의를 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물권과 채권 한꺼번에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12월 초쯤 되면은 물권, 민총, 물권, 채권이 전부가 다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 해독을 떼고 아마 12월 말쯤이나 1월 달이 되면은
2의 독을 떼고 2월 말이 되면 3의 독을 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채권법에 특별법이 있어요. 우리 것을 뭐란다?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있고요. 물권법에 특별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가 있냐? 집합건물법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등의 가압류 이렇게 법이 5개가 이렇게 있어요. 5개가. 이 법은 별로 그렇게 큰 법들이 아니고 조그만 법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한 문제씩 나와. 한 문제씩 나오고 어느 한 곳에서 2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올해 봐봐요. 올해는 실명법에서 2문제가 나왔어. 2문제가. 올해는 실명법에서. 그러니까 실명법에서 2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문제죠. 그래서 특별법에서 모두 6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집합건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문제들이 작년에 2문제가 나왔고요. 집합건법은 재작년에 2문제가 나왔어요. 올해는 실명법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요, 주택이나 상가에서 2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주택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해야 되겠죠. 여기 특별법은요, 6문제는 거의 뭐 강의를 듣다 보면 보너스 형태로 거의 다 맞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특별법은 매 강의마다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뭐 쉽게 금방 해요. 여기는. 그 다음에 물권하고 채권의 특징은 뭐냐면 한 가지. 내가 강의한 내용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물권과 채권. 내가 강의한 내용 그대로. 말하는 것 그대로 나와. 시험 문제가. 그런데 민법 총칙은 어떻게 되냐? 약간에요. 내가 민법 총칙을 강의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표현대로 나와요. 그런데 물권과 채권은 다양한 표현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고 나서 끝이 O다 X다. 그렇다면 중간에 무슨 말을 바꾼다. 이것만 딱 알면은 무조건 그렇게 나와요. 알았죠? 더 이상은 없어. 그런데 민법 총칙은 표현력이 다양해요. 그럼 내가 그 다양한 것을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듣기에 좀 버거울 수 있는데 조금 듣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강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기본서를 읽으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터득하게 돼요. 금방. 알았죠? 그러니까 절대 어렵거나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두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 40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당 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민법 총칙을 설령 내가 민법 총칙을 포기했다? 나머지가 30문제예요. 이것들은 물권법, 채권법, 특별법은 강의한 내용 그대로 나온다고. 알겠죠? 물론 민법 총칙도 그렇지만 강의한 내용 그대로. 이것은 어렵고 그런 게 없어. 알겠죠? 딱 물권, 채권, 특별법은 딱 2마디만 하면 무조건 2개만 하면 무조건 답이 딱 나와. 무조건.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민법 총칙은 2가지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말들을 앞뒤로 변형을 해. 그러니까 그런 감각을 느끼는 게 중요해. 그럼 감각은 어떻게 느끼는 것이냐? 기본 강의가 튼튼하면 무조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럼 여기 봐요. 여기에서 권리다, 권리 의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는 뭐냐면 민법 총칙이요.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다, 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채권법에 가면 뭐라 하냐? 채권법은 권리를 뭐라 하냐? 채권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권리와 의무를 뭐라 한다? 채권, 채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고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은 아무렇게나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은 법률 관계에서만 나와. 법률 관계는 권리 관계에서만 나오는 게 채무 불이행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이분하고는요. 지금 현재 강의하면서 내가 둘이 계약을 하자는 둥, 뭘 한다는 둥, 계약한 적이 있어 없어 지금? 없잖아요. 없으니까 법률 관계가 있다 없다? 없죠. 권리 관계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2, 3, 4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를 다 무슨 관계다? 인간 관계죠. 그런 관계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아니한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이 법률 관계하고 비교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것을 인간 관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뭐가 없는 것이다? 뭐가? 권리가 없는 것이다. 인간관계는
그 다음에 뭐가 없어? 권리, 의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게 아주 중요해. 인간관계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없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없으니까 당연히 손해를 배상한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은 나올 수 없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호의동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호의동승은 뭐예요? 누군가를 차 태워주는 거죠? 차 태워주는 거죠? 운전자하고 동승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호의동승은 이런 봐. 내가 공짜로 태워다 줄게요. 그래서 차를 태웠어. 목적지에 내려가지고 근데 차비 줘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요? 무슨 관계?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뭐가 없다?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요. 호의동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인간관계인데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한다. 이게 문제죠. 사고가 발생한다. 이러면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뭐가 나오냐? 치료비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치료비. 그럼 치료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치료비를 부담한다? 이게 바로 뭐냐? 손해를 배상한다. 이런 말인데 이 손해를 배상하는 이유를 뭐라 하냐? 이것을 불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행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호의동승은 원칙은 인간관계이지만 예외적으로 뭐를 하면 예외적으로 뭐가 발생해? 사고가 발생하면은 여기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뭐가 있다? 청구권이 있죠. 청구권을 뭐라 한다? 권리라고 한다. 권리를 뭐라 한다?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민법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따져가면 돼. 아주 간단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호의동승이다. 그것은 인간관계이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치료비를 청구를 해야 된다. 우린 그것을 뭐란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청구권은 권리라고 얘기한다. 권리관계를 무슨 관계로 한다? 법률관계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무슨 관계로 바뀔 수 있다? 법률관계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손해배상이라고 한 것을 여기서 감경할 수가 있는가? 당연히 감경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뢰한 사람을 호의로 동승해서 차를 태워주다가 잘못해서 전봇대에 들이받아서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공짜로 차를 탔으니까 손해배상을 좀 깎을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판례가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판례가.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하냐? 감경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언제 감경할 수 있냐? 우린 것을 신의칙이나 그 다음에 형평의 원칙,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감경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 말이죠.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판례가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차를 타고 갔는데요. 갑하고 을하고요. 둘 다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런데 을이요. 갑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아. 그럼 음주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바로 옆에 동승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안전벨트도 매지 않고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다가 음주운전해서 부주의로 전봇대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래도 을은 갑한테요. 당연히 치료비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죠. 그런데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100만 원을 다 줘야 되는가? 다 줘야 된다. 감경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감경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의 차 옆에 동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도 술 마시고 운전자도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을 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가지고 사고가 더 커진 거예요. 이때 판례가 뭐라고 했냐? 30%의 손해배상액을 감경을 해주는 것이 형평에 맞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음주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차에 동승하고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는데 우리는 손해배상을 확 깎아버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몇 퍼센트만 깎아? 30%만 깎았잖아요. 내가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멀쩡하게 음주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의 차를 탔다. 그래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손해배상액을 깎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신의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의칙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신의 성실의 원칙, 이것을 줄여가지고 신의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여기 신의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권리의 행사와 권리의 행사, 그 다음에 의무의 이행, 의무의 이행은 어떻게 한다? 상대방의 이익을 뭐 한다? 고려해야 된다. 고려. 이것을 고려의 명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려의 명제. 그럼 고려 그러니까 여러분요, 조선시대 이전에 고려인가? 그게 아니고 고려의 명제라고 하는 것은 뭐다? 우리가 봐봐, 내가 권리가 있다고 해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가 있다고 해서 의무를 이행을 할 때는 상대방의 이익을 뭐를 해야 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권리를 행사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의무를 이행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냐? 이런 만약에요, 지금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대금이 지금 얼마냐? 1억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행이요, 은행 창구 시간이 다 끝났는데요. 끝나고 나서 9천만 원 잔금을요 1,000원짜리로 이렇게 가져왔단 말이죠. 1,000원짜리요, 9천만 원을. 은행 시간이 다 마감됐는데, 그러면 9천만 원이라고 하는 잔금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00원짜리로 9천만 원을 가져오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신의측에 상대방의 이익을 전혀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한 것이죠. 이런 우리 얼마 전에 30만 원인가 하는 것을 10원짜리 동전으로 바꿔서 월급을 준 회사 나왔죠? 사장, 음식점 주인. 그 사람한테 우리 막 비난하고 그랬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음식점 주인도 크게 잘못한 것은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우 뭐냐? 그 사람이 10원짜리로 동전 안 붙던 30만 원 줬잖아요, 월급. 그런데 10원짜리로 줬다 이 말이죠. 자기가 의무를 이행을 하는데 상대방의 이익을 전혀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런 것을 뭐라 하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줄여서 뭐라고 얘기한다? 신의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자, 지금부터요, 우리가 잠깐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잠깐 정리를 하면, 갑이 을한테 대해서 청약을 하죠. 을은 갑에 대해서 승낙을 하죠. 이렇게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 이런 의사표시를 다시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청약과 승낙이 모여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고, 법률 요건을 원인행위라고 얘기하고, 원인이 있으면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결과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고, 법률 효과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동시에 그 다음에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한다? 권리와 의무 관계라고 얘기하고, 권리와 의무 관계는 권리와 의무가 상호 대응한다 이 말이죠. 이 권리와 의무 관계, 이것을 줄여서 뭐라 한다?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권리 관계를 뭐라 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고, 이런 법률 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다? 실체법이라고 얘기하고, 실체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실체법에 의해서 발생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우리 이것을 말한다?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법률 관계하고 비교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인간관계라고 얘기하고, 인간관계는 뭐가 없다?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지만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우리는 인간관계는 무슨 관계로 바뀐다? 법률 관계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호의 동승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고가 발생했다? 손해배상액을 감경시킬 수 있다 없다? 없지만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감경 사유가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럼 봐,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잠깐 1분 정도에서 요약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요약을 할 때 전혀 내가 막힘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쭉 생각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림을. 그래서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소리를 내고 있죠. 이것을 음성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이 제스처라든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대답을 하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행위로 나타내는 언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뭐라냐? 그림 언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림 언어. 내가 여러분요, 여기 원주에 대해서 지금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내가 지금 원주 역을 가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은 나한테요, 여기서요, 줄 그겠죠? 여기서 쭉 가가지고요,
왼쪽 딱 보면요. 거기가 원주역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면은 선 하나로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아버리면. 그런데 모르면 어떻게 모르면 설명이 많아져. 만약에 이분이 내가 이 사장님이 사장님을 내가 모른다고 해봐. 그럼 이분이 지금 그 있잖아요.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봐. 그러면 이제 이 사장님에 대해서 뭐 키는 얼마고 뭐 어떻게 몸은 어떻게 생겼고 나이는 몇 살 정도 됐게 보이고 안경을 끼고 설명이 많아져 적어져. 엄청 많아지죠. 왜요? 그 모르는 것을 설득시켜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게끔 만들면 되거든요.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질 거니까 모르지만 설계도를 보면 대강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민법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언어들로 용어들로 쓰여 있는데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림을 아니면 건물을 짓듯이 그림을 통해서 민법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응용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그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내가 책을 보더라도 그림을 보고 나서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의 글도 다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여러분 좀 있으면 강의 노트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걸 드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강의 노트를 보고 지금 딱 보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렇구나 하면서 그림을 한 번씩 그려보면서 그림을 보고 내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여기 나눠드린 거 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 강의안을 보세요. 자, 2페이지. 자, 지금 드리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 강의안은 줄 그어진 것만 읽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이런 이번 주 안으로 학교론 책은 이미 남았어요. 내년 책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법학원에서 쓰는 책만 11월 달에 나오고, 다른 학원들은 다 언제 나오냐? 1월 한 중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책이 이미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요. 학교로는 여러분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책은 아마 다음 주 정도로 아마 다 나올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를 가지고 11월부터 공부를 하기 때문에요. 다른 학원 다니시는 것보다는 한 2개월 정도로 먼저 책을 보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은 표시가 안 나도 3월, 4월, 5월 달 되면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날 거예요. 책을 미리서 본 것하고 보지 않은 것하고.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 조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민법은 절대로 책에다가 줄을 그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요, 책이 나오면 책에다가 제가 줄을 다 그어 놓을 거예요. 이러면 책을 정리를 딱 하면 공부가 70%가 끝나는 거예요. 책을 어디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읽어도 암기가 안 되고 읽어도 어디 읽는지 모르는 거예요. 책은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오늘 강의안을 보면 줄 그어진 것이 있고 밑에 한번 보면 까맣게 된 글씨로 된 거 있죠? 그래서 이 까맣게 된 거 이렇게 줄 그어진 거 이렇게 밑줄을 다 그어 놓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내가 책에 줄을 그어 놓은 것과 동일하게 줄을 그으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11월 정도 되면 책이 정리가 다 끝날 거예요. 11월 안에 내가 줄을 다 그어 놓을 거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 부분을 딱 찾아서 들으면 되죠. 그러고 찾아 듣고 금방 여러분이요, 체계가 잡힐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공부할 때는, 민법 공부할 때는 눈만 있으면 돼요. 알겠죠? 뇌의 용량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자, 보면 2번요. 자, 1번 보세요. 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여러분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이 말이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2번 봐봐요. 법률관계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줄 그어진 것만 읽는 거예요. 매도인은 매매계약하면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고 그 다음에요. 매매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첫 번째요.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의 의무 동그라미 의무가 있고 매매 대금을 청구할 권리 동그라미.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의무와 권리가 생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하고 여기 봐요. 여기 권리 의무 관계죠. 권리 의무 관계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 관계죠. 권리 관계를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왔죠? 법률 관계를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 관계라고도 표현한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봐요. 우리는 그러면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데 언제나 그러냐?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고 99% 그렇다 이 말이죠. 99%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거기요, 나머지 1%는 어떻게 되느냐? 취소권, 해제권 등의 형성권처럼 뭐가 있다? 동그라미 권리만 있는 경우가 있고 바로 밑에요.
공고 의무처럼 동그라미 의무만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1%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전부는 뭐다?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밑에요. 행정고시에 나왔던 거 2004년도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 호의 동수이라고 했죠. 여기 봐봐. 호의 동수는 여러분 뭐예요? 인간관계죠. 호의 동수의 경우 차량의 운행자와 동승자 사이 관계는 무슨 관계가 아니라 채권 관계가 아니라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보면 법률 관계는 권리 관계죠. 권리 관계를 다른 말로 채권 관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법률 관계에서는 채권 관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 인간 관계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채권 관계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그래서 채권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2번은요. 호의 관계에서는 이행 청구권이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 한번 봐봐요. 채권 채무 관계가 인간 관계는 채권 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나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3번은요. 호의 관계에서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왜요? 불법 행위 어떻게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해요.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뭐죠? 권리죠?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는 인간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요. 호의 동승의 경우 동승자가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고 해가지고 배상액 감경 사유로 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원칙 다 써. 거기다가 원칙적으로 감경 사유로 삼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뭐에 의해서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맨 끝에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는 5번의 두 번째 줄 끝에 신의칙에 의하여 이렇게 됐죠? 거기 신의칙에다 써. 뭐라 쓰냐? 형평의 원칙 이렇게.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배상액을 뭐 할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 하냐?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 이제 쉬었다가 여러분 어디를 볼 거냐면 거기 보면 3페이지 보면 강의 안에 3페이지. 3페이지 보면 여러분요. 법률 행위라고 나와 있나요? 우리가 민법 총칙은요. 10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10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법률 행위에서만 나와요. 법률 행위. 그래서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법률 행위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